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마천루들 사이에서도 유독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는 화성그룹 본사타워의 최상층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창립 기념 파티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한 축제의 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칼날들이 오가는 비즈니스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최고급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은 값비싼 보석과 명품 드레스를 비추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탐욕과 기만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이 화려한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화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도진이 서 있었는데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샴페인 잔을 손끝으로 가볍게 돌리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인파의 가식적인 미소를 무심하게 받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는 그의 탄탄한 체격을 돋보이게 했고 조각 같은 이목구비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는데 최근 그룹 내에서 감지된 심상치 않은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경쟁 세력이자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최전무의 파벌이 오늘 밤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에 그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 한 구석, 그림자가 드리워진 기둥 뒤에는 웨이트리스 복장을 한 이지안이 빈 쟁반을 든 채 매의 눈으로 홀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그저 파티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근육은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듯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특수정보국 소속 최정예 요원이었던 그녀는 모종의 사건으로 조직을 떠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타고난 본능은 여전히 위험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잠입한 것은 도진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우연히 엿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생계를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것이었지만 상황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도진에게 접근한 것은 최전무의 최측근인 박 이사였는데 그는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도진에게 특별히 준비했다는 와인 한 잔을 권했습니다. 도진은 박 이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포착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절하여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입술만 축이는 신용을 하려 했지만 박 이사의 집요한 권유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인을 한 모금 삼켜야 했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는 지극히 평범한 빈티지 와인의 맛이었지만 그 뒤에 찾아온 감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마신 지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도진의 시야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마비 증세가 빠르게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수면제나 알코올의 취기가 아니라 중추신경계를 직접 타격하는 고도로 정제된 신경독의 증상이었습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지탱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렸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건장한 남성 두 명이 양쪽에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경호원처럼 보였지만 도진은 그들의 손아귀 힘이 부축이 아니라 구속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휴게실로 모시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귓가의 속삭이는 어조에는 섬뜩한 사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혀가 마비되어 신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의식은 점차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도진이 과음하여 부축을 받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 지안의 눈만은 그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끌고 가는 남자들의 걸음걸이와 허리춤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물체가 총기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지안은 짧은 순간
갈등에 휩싸였는데 지금 나선다면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그녀의 확고한 도덕적 신념이 생존 본능을 앞질렀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뒷소리 없이 남자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VIP 전용 통로를 지나 CCTV 사각지대인 비상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실족사로 위장하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비상계단 입구에 다다르자 남자들은 도진을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고 도진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깔끔하게 사고사로 처리될 거야. 회장님, 저승에서는 부디 편안하십시오. 남자 중 한 명이 꺼내든 주사기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부검에서도 검출되지 않는 특수 약물이었습니다. 그가 도진의 목에 주사바늘을 꽂으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날아온 은쟁반이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누구냐? 남자들이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지아는 이미 그들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타격은 묵직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지아는 가장 가까운 남자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한 뒤 곧바로 무릎으로 턱을 올려 찼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고 나머지 한 명은 황급히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가 조준할 틈도 주지 않고 손목을 비틀어 총을 떨어뜨리게 한 뒤 정강이를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벌어진 격투는 순식간에 끝이 났고 지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진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을 구해준 여자를 바라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보이는 것은 단호하게 담은 입술과 걱정스러운 눈빛을 한 낯선 여자의 실루엣뿐이었습니다. 지아는 도진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동공이 풀려 있고 맥박이 불규칙한 것이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려요? 지안의 목소리가 우문거리며 귓가에 울렸지만 도진은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도진의 한쪽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쳐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성인 남성의 무게를 지탱하면서도 비틀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비상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다른 적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컸기에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물용 승강기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지아는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도진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지안의 목덜미에 닿아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승강기 안에서 도진은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지안의 옷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누구지? 왜 나를? 도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구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독이 더 빨리 퍼질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우선이에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지아는 미리 파악해 두었던 사각지대에 주차된 도진의 개인 차량이 아닌 구석에 세워진 배달용 트럭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진의 차에는 이미 위치 추적기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트럭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도진을 조수석에 태운 뒤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최고급 세단보다 든든한 탈출 수단이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검은색 밴 2대가 입구를 막아서며 앞길을 차단했습니다. 최 전무가 보낸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 분명했는데 그들은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며 트럭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당황하지 않고 기어를 변속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트럭은 맹수처럼 튀어나가며 밴 사이에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갔고 사이드미러가 부서지는 소음과 함께 포위망을 돌파했습니다. 뒤이어 총성이 울리고 트럭의 뒷유리가 산산조각 났지만 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핸들을 꺾어 도로 위로 진입했습니다. 도심의 도로 위에서 펼쳐진 추격전은 아슬아슬하게 이어졌지만 지안의 운전 실력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골목길과 일방 통행로를 넘나들며 적들의 시야를 교란했고 마침내 그들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도지는 약 기운에 취해 혼미한 상태였지만 필사적으로 옆자리에 앉은 여자의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드러나는 그녀의 옆모습은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슬픈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아는 도심 외곽에 있는 낡고 허름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가면 신원이 노출되어 다시 표적이 될 수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은신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간 뒤 욕실로 끌고 가 찬물을 틀어 그의 머리에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에 도진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차리려 하자 지아는 준비해둔 해독 주사를 그의 팔에 꽂았습니다. 그녀가 현역 시절 비상용으로 챙겨두었던 만능 해독제였는데 다행히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병원에는 아침에 가세요. 지금 움직이면 죽어요. 지아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도진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도진은 점차 돌아오는 감각 속에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악력은 아직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집착은 강렬했습니다. 이름이 뭐지? 내가 누구한테 빚을 진 건지는 알아야겠어. 도진의 눈빛은 도끼 때문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타오르는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그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이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빚졌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니까.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문이 묻은 곳을 꼼꼼히 닦아내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살고 싶으면 아침까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찾지 마세요. 그게 당신과 나 둘 다 사는 길이에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도지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신의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생명의 은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거리감과 거절당했다는 묘한 패배감이었습니다.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가 남기고 간 희미한 라벤더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그 여자를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감히 자신을 이 꼴로 만든 놈들에게 뼈저린 후회를 안겨주겠다고. 그 시각 지아는 모텔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유심칩을 분리하여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오늘 밤의 일은 그녀가 철저히 숨겨왔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강도진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결국 자신을 다시 그 지옥 같은 전장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살아남아 내일의 태양을 보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지안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남겨진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녀를 감시하는 수많은 눈동자처럼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것도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게임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강도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윙윙거리는 의료 장비들의 기계음이었습니다. 흐릿하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자 하얀 천장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김 실장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전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피로감과 근육통 때문에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베개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몸은 아직 신경독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왔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진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물잔을 건넸습니다. 도진은 김 실장의 부축을 받아 물을 몇 모금 마신 뒤 메마른 목을 축이며 지난밤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 목을 조여오던 질식감,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의문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지? 나를 데려다준 그 여자 말이야. 도진의 첫마디는 자신의 아내가 아닌 그를 구한 여자의 행방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을 모텔에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찾을 수 없는 외진 곳이라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린 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뇌리에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능숙한 제압 기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맡았던 희미한 라벤더 향기가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은 전문가, 그것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기술에 통달한 프로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화성그룹의 임원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의심되는 최 전무가 가식적인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 제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최 전무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듯 매끄러웠지만 도진은 그 속에 숨겨진 실망감과 사리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도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무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최 전무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물증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무님.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목숨은 건졌군요. 범인이 누구든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테니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도진의 뼈 있는 말에 최 전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면회객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 도진은 김 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 쪽 수사는 믿을 수 없어. 최 전무 라인이 다 있을 거야. 우리 보안팀을 풀어. 어젯밤 연회장 참석자 명단, 고용된 아르바이트생 리스트, 그리고 인근 도로의 CCTV까지 샅샅이 뒤져. 특히 165cm 정도의 키에 왼쪽 눈썹 아래 작은 흉터가 있는 여자를 찾아 도진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았던 그녀의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김 실장은 즉시 태블릿 PC를 꺼내 지시사항을 기록하며 보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태우고 갔던 트럭은 도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문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치밀한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김 실장의 말은 도진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이 정도로 완벽하게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도진은 그녀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이 최전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히든카드임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화성그룹 본사 전무실에서는 최 전무가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앞에 무릎 꿇은 두 남자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도진을 처리하려다 실패한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이 멍청한 새끼들아. 여자 하나한테 당해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그년이 누군지 알아내서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산채로 껍질을 벗겨버릴 테니까. 최 전무는 도진이 살아 돌아온 이상 자신의 입지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기억을 되찾고 반격에 나서기 전에 목격자인 그 여자를 제거하고 증거를 인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암흑가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지안을 추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년이 숨을 곳은 없어 쥐구멍이라도 파서 찾아내. 이번에도 실패하면 너희들 목숨으로 갚아야 할 거야.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진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퇴원했습니다. 그는 회사로 복귀하는 대신 김 실장이 가져온 수사 보고서를 들고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수백 명의 용의자 사진이 있었지만 도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흐릿한 CCTV 캡처 화면 속의 한 여자였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던 웨이트리스, 바로 그녀였습니다. 이 여자, 이름이 이지안이라고. 도진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력업체에 등록된 정보에 따르면 나이는 29세, 현재 주거지는 불분명하며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과거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마치 3년 전에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처럼요. 3년 전이라는 시점은 도진에게 묘한 기시감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국가정보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비밀 요원들의 실종 사건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도진은 그녀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지? 도진의 질문에 김 실장은 난처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회장님이 상상하기 힘든 곳에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한 생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진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무술 실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춘 여자가 생선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니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숨기는 방식이라면 꽤나 효과적인 위장일 것입니다. 도진은 재킷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해, 직접 가봐야겠어. 내 은인에게 감사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오후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 그리고 각종 음식 냄새가 뒤섞여 묘한 생동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수트를 입은 도진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시장 입구에 나타나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질적인 존재의 등장은 시장통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도진은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를 피하지도 않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시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작은 생선 가게였습니다. 그곳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능숙한 솜씨로 고등어의 배를 가르고 있는 지안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피 묻은 앞치마, 그리고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은 연회장에서 보았던 차가운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그녀의 손놀림에서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칼을 쥐고 생선을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파 속에서 우뚝 솟은 도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진이 살아남아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것도 이 소란스러운 시장 한복판으로 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다시 칼을 움직였지만 그 속도는 미세하게 빨라져 있었습니다. 도지는 천천히 가게 앞으로 다가가 가판대 위에 놓인 생선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싱싱하군. 그런데 사람을 낚는 솜씨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주변의 소음을 뚫고 지안의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지안은 대답 없이 칼을 도마에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생선 사실 거 아니면 영업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그녀는 짐짓 모른 척하며 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글쎄, 내가 찾던 게 여기 있어서 말이야. 도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와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시장통의 비릿한 냄새 속에서도 지난밤 맡았던 그 희미한 라벤더 향기가 다시금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지한 씨, 내 목숨값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갚으러 온 거니까. 도진의 단호한 말투에 지아는 한숨을 내쉬며 그를 정면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댁한테 받을 거 없어요. 그리고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장사꾼일 뿐이에요. 지아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부정하려 했지만 도진의 눈빛은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치고는 사람 죽이는 기술이 너무 훌륭하던데 그날 밤 내 목숨을 구한 그 손기술, 여기서 생선 대가리나 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두 사람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상황이 더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이 남자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가서 이야기해요.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뒷골목의 한적한 공터에서 마주 섰습니다. 낡은 벽돌 담벼락과 어지럽게 얽힌 전깃줄 아래에서 재벌 총수와 전직 특수요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돈? 아니면 침묵? 지안이 팔짱을 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더 이상 생선 장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지는 그녀의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내 곁으로 와. 내 경호원이 되어줘.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파트너가 되어줘. 지아는 그의 제안에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쳤군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당신네들의 그 더러운 권력 싸움에 끼어들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녀는 도진의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다음 말은 그녀의 발걸음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최 전무가 너를 찾고 있어. 나를 구한 목격자를 살려둘 리 없지. 네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그들은 냄새를 맡고 찾아올 거야. 혼자서 도망치는 건 한계가 있어. 하지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어.
도진의 말은 협박이 아닌 냉혹한 현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개입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것을. 당신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자기 몸 하나 못 가눠서 독에 당해 쓰러졌던 주제에 지안의 독설에도 도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필요해. 나의 검이 되어줘.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지. 이건 공정한 거래야. 도진은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강렬한 소유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안의 귀가 쫑긋 섰고 도진의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움직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들이 골목 양쪽을 막아서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전무의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벌써 이곳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말했잖아. 그들은 끈질기다고. 도진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아는 한숨을 내쉬며 발밑에 떨어져 있던 쇠막대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성가신 남자네. 당신 때문에 내 평화로운 오후가 엉망이 됐어. 그녀의 불평 섞인 말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차가운 살기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등 뒤로 서며 등을 맞댔습니다. 불평은 나중에 들어주지. 일단 이 쓰레기들부터 치우고 나서 계약 조건을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각지대를 방어하는 완벽한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안으로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곧이어 폭발할 듯한 전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아는 도진이 자신을 찾아낸 것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 위험하고 오만한 남자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조용한 은둔 생활은 끝났고 이제 그녀는 다시 피 튀기는 전장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좁고 습한 시장, 뒷골목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모자를 쓴 사내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선두에 선 남자의 쇠파이프를 피함과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쇠막대기로 상대의 명치를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가 쓰러지자 그녀는 그 반동을 이용해 뒤따라오던 다른 놈의 턱을 걷어찼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시장통의 거친 바닥 위에서도 마치 빙판 위를 미끄러지는 듯 유연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강도진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재벌가에서 자라곱게 컸을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수준급의 호신술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달려드는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넥타이를 잡아당겨 박치기를 날리는 그의 동작은 거칠었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최 전무가 보낸 하수인들은 끝도 없이 골목 입구를 메우며 밀려들어왔고 좁은 골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도진의 등을 지키며 360도로 회전하듯 적들을 타격해 나갔습니다. 조심해요. 지안이 외치며 도진의 머리 위로 날아오는 칼날을 쇠막대기로 쳐냈습니다. 챙강하는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도진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새도 없이 지안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반대편으로 몸을 날려 또 다른 공격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맞춰보는 호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파트너처럼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지안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과 거친 숨소리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검의 실체였습니다. 난투극이 절정에 달했을 때 놈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시장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겁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잡아 인질로 삼으면 순순히 항복하겠지. 대장의 명령에 2명의 사내가 방향을 틀어 아주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안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커지며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에게 시장 사람들은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고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그녀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안은 도진을 밀치고 맹수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달려가는 놈들의 등 뒤로 쇠막대기를 투창하듯 던져 한 놈의 종아리를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놈이 아주머니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공중으로 도약하여 놈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르며 바닥으로 매다 꽂았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기절하자 지아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사람들에게 손대지 마. 죽여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경고처럼 낮고 서늘했습니다.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남은 하수인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하고 지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가야 해. 경찰이 오면 더 골치 아파져. 내 신분이 노출되면 여기 사람들도 다칠 거야. 지안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놈들과 겁에 질린 아주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계속 머무른다면 이 평화로운 시장이 피로 물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아는 눈물을 머금은 채 아주머니에게 짧은 눈인사를 건네고 도진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로 같은 골목길을 뚫고 시장 반대편 대로변에 대기하고 있던 도진의 차량에 뛰어올랐습니다. 김 실장이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이 탑승하자마자 급출발하여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는 지안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도진은 찢어진 재킷 소매를 정리하고 손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지안을 곁눈질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녀에게 물병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겠어. 어차피 벌어질 일이었으니까. 최 전무는 네가 어디에 숨든 기어코 찾아냈을 거야. 지아는 물병을 받아들지 않고 고개를 돌려 도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놈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지만 도진은 피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틀렸어. 놈들은 이미 내 신상 정보를 캐고 있었어. 내가 먼저 너를 찾은 게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 내가 아니었으면 넌 오늘 시장 바닥에서 시체로 발견됐을 테니까. 도진의 말은 잔인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안도 그것을 알기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진은 몸을 돌려 그녀와 마주 앉으며 본격적인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택해. 계속 도망다니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건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놈들을 박살낼 건지. 네가 가진 능력, 생선 대가리나 치기엔 너무 아깝잖아. 당신 경호원이 되라고요? 총알 바디가 되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지안이 냉소적으로 대꾸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피 묻은 손을 덮었습니다. 아니, 파트너라고 했잖아. 나는 너에게 신분 세탁과 완벽한 은신처 그리고 최전무를 무너뜨릴 힘을 주겠어. 대신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지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칼이 되어줘. 지아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조직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조용히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사냥감이 되어 쫓기다가 죽거나 아니면 사냥꾼이 되어 적의 목을 물어뜯거나. 그녀는 떨리는 아주머니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강한 힘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말해봐. 뭐든 들어줄 테니까. 지안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 것. 둘째, 복수가 끝나면 깨끗하게 놓아줄 것. 셋째, 시장 사람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 합리적인 조건이군. 받아들이지. 도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대문 시장 3구역의 보안팀 배치에 상인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24시간 감시하고 최 전무 쪽 끈앞풀이 얼씬도 못하게 막아. 그의 신속한 조치에 지안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안이 덧붙였습니다. 내 위장 신분이 필요해요. 경호원으로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흥미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 내 약혼녀, 화성그룹 회장의 약혼녀라면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 게다가 24시간 내 옆에 붙어 있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고. 지아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도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최 전무의 감시망을 피하고 상류 사회에 자연스럽게 침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지위가 필요했습니다. 미쳤군요. 하지만 효과적이긴 하겠네요. 지아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동의했습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강변의 고급 주택가로 진입하자 도진은 지안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 새로운 신분이야. 이름은 김서연. 재미교포 출신의 아트 디렉터. 오늘부터 너는 생선 장수 이지안이 아니라 내 우아하고 지적인 약혼녀 김서연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지안은 봉투를 열어 자신의 사진이 붙은 위조 여권과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도진의 요새와도 같은 펜트하우스 입구였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지아는 자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습니다. 이곳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뱀들이 득실거리는 정글이었고 그녀는 이제 그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인 강도진의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의 철창이 닫히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진은 차에서 내려 신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해, 나의 파트너, 지옥에 온 걸. 지아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굳은 살 박인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이 지옥을 끝내러 온 거니까. 그녀의 손을 잡은 도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기묘한 신뢰가 동시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로 들어서자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지만 지안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에게 안내받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피 묻은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샤워기 물줄기 아래서 붉은 피와 시장의 냄새를 씻어내며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고. 씻고 나온 지안이 준비된 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오자 도진이 와인 두 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배할까? 우리의 동맹을 위해서 도진이 잔을 건넸습니다. 지아는 잔을 받아들고 짧게 부딪혔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요. 맑은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최 전무는 부하들의 실패 보고를 듣고 격분하여 사무실 집기를 모두 부수었습니다. 강도진, 이 교활한 놈, 여자를 데리고 사라졌다고? 감히 내 손바닥 안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최 전무는 이를 갈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플랜 B를 가동해 놈의 약혼녀가 누군지 알아내고 놈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들어 도진과 지아는 잠들지 못하고 각자의 방에서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침대 밑에 숨겨둔 단검을 만지작거렸고 도진은 서재에서 최 전무의 비자금 장부와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배를 탔고 이제 항해는 시작되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암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는 화성그룹 강도진 회장의 깜짝 약혼 발표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며 떠들썩한 뉴스 속에서 지아는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도진의 팔짱을 끼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화성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가면 무도회는 서울의 상류층 사교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은밀한 행사로 손꼽히는 자리였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통째로 빌려 꾸며진 연회장은 중세 유럽의 궁정을 옮겨놓은 듯 고풍스럽고 사치스러웠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정교하게 세공된 가면을 쓰고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욕망과 탐욕을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턱시도를 입은 강도진과 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은 이지안이 등장했습니다. 지아는 몸에 딱 달라붙는 머메이드 라인 드레스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절반을 가린 흑조 가면은 신비로움을 더해주었고 드러난 붉은 입술은 매혹적이면서도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에스코트하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너는 지금 이 구역에서 가장 비싸고 위험한 보석이야. 누구도 감히 너를 건드리지 못해. 지아는 가면 아래로 피식 웃으며 그의 팔을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긴장은 당신이 해야 할걸요. 내 허벅지에 있는 게 뭔지 잊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그녀의 드레스 트임 사이로 살짝 보이는 허벅지에는 초소형 권총이 든 가터벨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대담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파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최 전무가 비밀리에 관리하는 비자금 장부의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가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도진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지안의 고혹적인 아우라는 그들을 단연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최 전무는 연회장 상석에서 거만한 자세로 앉아 와인을 마시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모두 최 전무의 뇌물 라인에 엮인 부패한 카르텔의 일원들이었습니다. 도진은 지안을 이끌고 최 전무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그러나 뼈 있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무님, 가면을 쓰고 계시니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평소에도 쓰고 다니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속이 시커먼 본심을 감추기에 딱 좋아 보이는데. 도진의 도발에 최 전무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도 참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그나저나 옆에 계신 아름다운 숙녀분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약혼녀이신가 봅니다. 최 전무의 시선이 지안에게 꽂히며 탐색하듯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안은 완벽한 교양을 갖춘 목소리와 태도로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여 최 전무조차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정도였습니다. 최 전무는 잔을 들어 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소. 그런데 손을 보니 꽤 거친 일을 하신 것 같군요. 예술을 하신다던데 조각이라도 하시나? 그는 지안의 손가락 끝에 남아있는 미세한 굳은 살을 지적하며 그녀의 정체를 떠보려 했습니다. 지안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금속 공예를 주로 하죠. 뜨거운 불과 날카로운 도구를 다루다 보니 손이 좀 거칠어졌네요. 하지만 덕분에 무엇이든 정교하게 다듬는 법을 배웠답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도 포함해서요. 지안의 당돌한 대답에 최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고 도지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 인사는 이쯤 하고 즐기시죠. 저희는 춤이라도 한 곡 추겠습니다. 도지는 지안을 댄스 플로어로 이끌었습니다. 클래식 선율에 맞춰 춤을 추면서 두 사람은 은밀하게 작전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 전무의 개인 금고는 23층 VIP 룸에 있어. 내가 놈의 시선을 끄는 동안 네가 올라가서 데이터를 빼와야 해. 시간은 단 10분이야. 10분이면 충분해요. 보안 시스템은 김 실장이 무력화시켰나요? 지안이 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물리적인 경비 병력은 어쩔 수 없어. 내 실력을 믿는 수밖에. 음악이 절정으로 치닫자 도진은 지안을 화려하게 회전시켰고 그 틈을 타 지안은 인파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도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른 파트너와 춤을 추며 최 전무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지안은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한 잔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는 척하며 직원 전용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의 굽을 분리하여 맨발이 되었고 드레스 자락을 묶어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고 그림자처럼 은밀했습니다. 23층 VIP 룸 앞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술에 취한 연기를 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여기가 화장실이 아닌가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녀가 비틀거리며 한 경호원의 품에 안기자 경호원이 당황하며 그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경호원의 목에 있는 혈관을 눌렀고 그는 소리 없이 기절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무전을 치료하자 지안은 몸을 날려 그의 입을 막고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억눌린 신음과 함께 두 번째 경호원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안은 신속하게 그들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결박한 뒤 금고가 있는 벽면으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심어둔 해킹 툴이 든 USB를 금고의 전자 잠금 장치 포트에 연결하자 디스플레이의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잠금 해제라는 녹색 문구가 뜨자 지안은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방대한 양의 서류와 외장 하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소형 카메라로 서류들을 고속 촬영하고 외장 하드의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전무의 비서실장이 불시 점검을 하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지안은 입술을 깨물며 전송이 완료되기를 기다렸습니다. 98%,
99%,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100%가 완료되었고 지아는 재빨리 USB를 회수하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두운 조명 탓에 쓰러진 경호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열고 23층 난간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기에 그녀는 외벽을 타고 내려가는 위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맨발을 때렸지만 그녀는 두려움 없이 배관을 타고 아래층 테라스로 착지했습니다. 다시 무도회장으로 돌아온 그녀는 화장실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하이힐을 다시 신은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진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었어. 12분 걸렸더군. 도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에게 샴페인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서요. 물건은 확보했어요. 그녀가 클러치 백을 톡톡 두드리자 도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내 파트너답군. 완벽해.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도진은 넥타이를 풀고 위스키를 꺼내 두 잔을 따랐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 내 덕분에 최전무의 목줄을 쥘 수 있게 됐어. 도진이 건넨 술잔을 받은 지아는 한 모금에 털어넣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도진은 지안의 등 뒤 지퍼를 내려주려다가 그녀의 등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화상 흉터를 발견하고 손을 멈췄습니다. 매끄러운 피부 위에 새겨진 흉측한 상처는 그녀가 겪어온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저도 모르게 손끝으로 그 흉터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이 상처, 3년 전 그 사건인가? 지아는 움찔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진의 따뜻한 손길에 묘한 위로를 느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작전 중에 폭발이 있었어요. 동료들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는데 결국 나만 살아남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조직에게 우리는 쓰고 버리는 소모품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도진은 그녀의 옆에 앉아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고 가슴팍에 있는 긴 칼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도 비슷해. 이건 내가 후계자 수업을 받다가 납치되었을 때 생긴 거야. 아버지는 몸값을 지불하는 대신 경찰을 불렀지. 결국 내 힘으로 탈출해야 했어. 그때 깨달았지.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믿을 수 없다는 걸.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짊어지고 있는 고독과 무게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진은 지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꽤 닮았어. 세상 끝까지 몰렸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내 등을 지켜줄게. 지아는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지키거나 누군가로부터 도망쳐야 했던 그녀에게 지켜주겠다는 말은 낯설지만 달콤한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약속 지켜요. 만약 당신이 나를 배신하면 그때는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녀의 농담 섞인 경고에 도진은 소리내어 웃으며 그녀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보안실에 모였습니다. 김 실장이 암호를 해독하고 파일을 열자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전무의 비자금 장부는 단순히 회사 돈을 횡령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금은 국제범죄 조직인 블랙 맘바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고 그 대가로 마약 밀수와 불법 무기 거래에
화성그룹의 물류망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판이 훨씬 큰데 도진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범죄였습니다. 최 전무는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악마와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모니터 속에 블랙맘바 로고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자신의 동료들을 몰살시켰던 바로 그 조직의 상징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군요. 최 전무 뒤에 그놈들이 있었다니.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계약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놈들은 내 원수이기도 하니까요. 도진은 지안의 손을 잡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놈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자. 화성그룹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최 전무와 블랙맘바 역시 도진과 지안이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 데이터에 암호를 푸는 순간 그들의 위치가 적들에게 노출되는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 경고등이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고 외부 카메라에는 중무장한 용병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진입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함정이었어. 김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진은 즉시 지안을 보호하며 무기고로 향했습니다. 전투 준비해. 놈들이 쳐들어온다. 평화로운 아침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지안은 드레스룸에서 자신의 장비들을 챙겨 나오며 도진에게 총을 던져주었습니다. 후회하게 해주죠. 감히 우리를 건드린 대가를. 폭발음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날아가고 연기 속에서 용병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진과 지안은 엄폐물 뒤에 숨어 교차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유리 파편이 튀는 아비규환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견고한 참나무 문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무장 용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도진과 이지아는 거실 소파를 엄폐물 삼아 응사했지만 적들의 화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아는 능숙하게 탄창을 교체하며 도진에게 눈짓으로 비상 탈출구를 가리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버티는 것은 자살행위였고 그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도진은 지안의 신호에 맞춰 연막탄을 던졌고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두 사람은 서재 뒤편에 숨겨진 비밀 엘리베이터로 몸을 날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을 향해 빠르게 하강하는 동안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다행히 스친 상처뿐이었지만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보안팀장인 민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 실장은 도진이 가장 신뢰하는 가신 중 한 명으로 위급 상황 시 대비해둔 안전 가옥 벙커사의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민 실장, 지금 본가가 습격당했다. 지안과 함께 벙커사로 이동한다. 그쪽에서 지원 병력을 대기시켜. 수화기 너머로 민 실장의 다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인천 항만 쪽 창고에 위치한 안전 가옥으로 오십시오. 의료팀과 무장을 갖추고 대기하겠습니다. 놈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우회 루트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도진은 전화를 끊고 지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 실장이 인천 항만 쪽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곳은 화성그룹의 물류 창고로 위장된 안전지대야. 일단 그곳으로 가서 전열을 정비하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도진의 개인 컬렉션 중
방탄 기능이 탑재된 스포츠카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하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적들의 검은 밴이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도심의 도로는 순식간에 추격전의 무대로 변했고 지하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뒤따라오는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정밀 사격을 가했습니다. 타이어가 터지며 선두 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자 도지는 그 틈을 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인천 항만은 짙은 해무에 쌓여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고 갈매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도지는 민 실장이 알려준 좌표를 따라 항만 구석에 위치한 낡은 창고 앞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제사물류 창고라는 녹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고 입구에는 민 실장이 부하들과 함께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민 실장이 안도의 표정으로 달려와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며 안도감과 함께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의료팀과 지원 병력을 대기시키라고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민 실장과 무장한 경호원 서너 명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창고 안에서는 기름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민 실장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과 경호원들이 총에 손을 올리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닷바람에 섞여 날아오는 익숙한 냄새. 그것은 그녀가 전장에서 수없이 맡았던 고성능 폭약인 C사의 냄새였습니다. 도진 씨, 안 돼요. 함정이에요. 지안이 소리치며 도진의 팔을 잡아당기는 순간 창고의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숨어있던 수십 명의 용병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 실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더니 품에서 권총을 꺼내 도진의 이마를 겨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최 전무님이 제시한 금액은 제 충성심을 팔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진은 믿었던 부하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아버지가 너를 거두어 키웠는데. 도진의 분노 섞인 외침에도 민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화성그룹의 주인은 최 전무님이 되실 겁니다. 회장님은 여기서 사고사로 처리될 거고요. 그때 창고 2층 난간에서 최 전무가 박수를 치며 걸어 나왔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로군. 강도진, 내 놈의 끈질긴 생명력도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쥐새끼 같은 계집도 함께 처리해 주마. 최 전무는 손에 든 기폭 장치를 흔들어 보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데이터가 든 USB를 내놔라. 그러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지아는 도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민 실장과 대치했습니다. 꿈 깨세요. 그 데이터는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고 내가 죽는 즉시 전 세계 언론사에 전송되도록 설정해 놨으니까. 그녀의 말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지만 최 전무를 동요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최 전무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민 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전현에게서 USB를 빼서 그리고 죽여버려. 총격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활지인데다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라 상황이 훨씬 절망적이었습니다. 지아는 도진을 끌고 컨테이너 박스 뒤로 몸을 숨겼지만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민 실장은 경호원들을 지휘하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지안의 탄약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다 죽어요. 제가 미끼가 될 테니 도진 씨는 뒤쪽 배수구로 빠져나가요. 지안이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나 혼자 도망가라고? 내 여자를 사지에 내몰고 도망칠 만큼 비겁하지 않아. 도진은 지안의 손을 꽉 잡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려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컨테이너에 잠금 장치를 내리쳤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통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놈들에게도 지옥을 보여줘야지. 도진은 라이터를 꺼내 페인트 통에 불을 붙여 밖으로 굴려보냈습니다. 불길은 흘러나온 신호를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창고 안은 화염과 검은 연기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용병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도진과 지아는 연기를 뚫고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최전무는 2층 난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기폭 장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 같이 죽어라.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창고 천장의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불붙은 철근이 도진과 지안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지안을 껴안고 바닥으로 몸을 날려 자신의 등으로 낙하물들을 막아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도진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철근 조각이 도진의 옆구리를 관통했고 그의 등은 화염에 그을려 살이 타들어갔습니다. 도진 씨. 지아는 자신의 위로 쓰러진 도진을 받쳐 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진의 얼굴은 고통으로 창백해졌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지안의 뺨을 만졌습니다. 괜찮아, 너는 다치지 않았지? 지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오직 그녀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붕괴 직전이었고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이미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아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도진을 등에 업었습니다. 185cm가 넘는 거구였지만 그녀에게는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지아는 무너져 내리는 자네들을 피해 창고 뒤편의 배수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민 실장이 끝까지 쫓아와 총을 겨눴지만 지아는 도진을 잠시 내려놓고 짐승처럼 달려들어 단검으로 그의 허벅지를 찌르고 그를 불길 속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배신자의 최후를 지켜볼 틈도 없이 그녀는 다시 도진을 업고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전신을 감싸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아는 한 손으로 도진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물살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도진의 피가 바닷물에 붉게 번져나갔고 상어떼처럼 몰려오는 추위와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만 외곽의 낡은 보트 하우스가 보일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트 하우스에 도착한 지아는 도진을 젖은 나무 바닥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도진은 이미 의식을 잃었고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옆구리에 밝힌 철근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파상풍이나 폐혈증으로 사망할 것이고 제거하다가 동맥을 건드리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보트 하우스 구석을 뒤져 낡은 구급상자와 낚싯줄 그리고 독한 보드카 한 병을 찾아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제발 죽지 마요. 지아는 보드카를 도진의 상처 부위에 들이부어 소독했습니다. 도진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눈을 떴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헐떡거렸습니다. 지아는 라이터불로 단검을 달군 뒤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철근을 뺄 거예요.
마취제는 없어요. 움직이면 죽어요. 나를 믿어요? 도진은 고통으로 흐려진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그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 내 목숨은 처음부터 내 거였으니까. 지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단숨에 철근을 뽑아냈습니다. 솟구치는 피를 막기 위해 그녀는 옷을 찢어 지혈하고 달궈진 칼날로 상처를 지지며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살타는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도지는 고통을 참기 위해 지안의 어깨를 물어뜯을 듯이 움켜쥐었다가 결국 기절해 버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지안은 탈진하여 도진의 옆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데우기 위해 젖은 옷을 벗고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도진의 몸을 꼭 껴안으며 그녀는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살아나요. 제발 살아나요. 당신이 없으면 나도 살 이유가 없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진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파트너나 계약 관계를 넘어 생명을 공유한 운명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도진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지안의 품 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전신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만은 기묘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이 여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돈은 그녀의 눈물 한 방울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고. 일어났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덕분에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어.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된 거야. 최 전무는 우리가 폭발에 휘말려 죽었다고 믿고 있겠지. 지아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복수는 더 잔혹한 법이죠. 두 사람은 낡은 보트 하우스의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나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복수기들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화성그룹은 최 전무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도진과 지아는 어둠 속에서 상처를 회복하고 칼을 갈며 가장 화려하고 충격적인 귀환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들의 반격은 최 전무가 가장 안심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 순간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 재계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도진이 인천항만 물류 창고 폭발 사고로 인해 실종되었으며 정황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 일부와 강도진의 소지품을 근거로 사망 결론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경영 공백을 메운다는 명목하에 최 전무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스스로 회장직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애통한 표정으로 장례 절차를 지휘했지만 뒤로는 축배를 들며 자신의 시대가 왔음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떠들썩한 그 시각 강도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지안의 낡은 안전 가옥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상처를 소독하고 재활을 도왔습니다. 강도진의 강인한 정신력과 지안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그는 예상보다 빠르게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옆구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아 숨을 쉴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을 유발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주주총회 날이야. 최 전무가 왕관을 쓰려고 안달이 났겠군. 도진은 거울 앞에 서서 검은색 수트를 갖춰 입으며 말했습니다. 하얀 셔츠 아래에는 피 묻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귀공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아는 그의 뒤에서 넥타이를 매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몸 상태가 아직 정상이 아니에요. 무리하면 상처가 터질 수도 있어요. 진통제는 챙겼어요. 도진은 지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옆에 있는데 아플 틈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쇼가 될 텐데 약 기운에 취해 있을 수는 없지.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지아는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참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허리춤에 호신용 권총을 채워주고 자신의 재킷을 걸쳤습니다. 당신은 무대 위에서 빛나요. 무대 뒤의 쥐새끼들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두 사람은 검은색 밴을 타고 화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전장에 나가는 전우들의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지아는 태블릿 PC를 통해 본사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블랙 맘바 용병들을 보안팀으로 위장시켜 건물 전체를 장악했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지안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건물의 3D 도면을 띄웠습니다. 지하 주차장 하역장을 통해 화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세요. 저는 환기구를 통해 보안 통제실로 갈게요. 화성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 전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 강도진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는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연설을 이어갔고 매수된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회의실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용병들이 살벌한 기세로 서서 반대파 임원들을 무언의 압박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아는 건물의 환기구를 통해 25층 보안 통제실 바로 위까지 침투했습니다. 좁고 먼지 투성이인 통로를 기어가는 동안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격자문의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통제실에는 4명의 무장 용병이 모니터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연막탄을 투하한 뒤 그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침입자다. 용병들이 소리치며 총을 들었지만 연기 속에서 나타난 지아는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첫 번째 용병의 목을 가격해 기절시키고 두 번째 용병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았습니다. 타탕, 소음기가 장착된 총성 2발이 울리고 나머지 용병들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한 지아는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최 전무가 심어놓은 차단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빙고, 모든 시스템 장악 완료. 지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진 씨, 지금이에요. 엘리베이터 가동합니다. 쇼타임. 그녀의 신호와 함께 지하 하역장에 멈춰 있던 VIP 전용 엘리베이터가 굉음을 내며 최상층을 향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는 신임 회장, 선임 투표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승리를 확신하며 투표 개시를 선언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딩하는 맑은 알림음과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이목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강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내 장례식치고는 분위기가 너무 칙칙하군요. 전무님. 아니, 이제 전무도 아니게 될 텐가? 도진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귀신을 본 듯 경악했고 최 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도진? 네가 어떻게, 넌 분명 죽었는데. 도진은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가며 최 전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실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특히 내 회사를 날로 삼키려는 도둑놈을 두고는 눈을 감을 수가 없더군요. 도진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용병들이 그를 제지하려 달려들었지만 회의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지며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최 전무가 블랙 맘바 조직원들과 거래하며 마약 밀수 경로를 논의하는 장면과 강도진 암살을 지시하는 음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 물류 창고 폭발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최 전무의 계획적인 테러였음을 증명하는 CCTV 영상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지안이 그동안 목숨을 걸고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전무를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슬금슬금 그를 피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저놈이 나를 음해하려고 가짜 영상을 만든 거야. 최 전무는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급한 대로 주변에 있는 용병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저놈을 끌어내, 쏴버려. 하지만 용병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이어에서는 지안의 차가운 경고 방송이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계좌와 신상은 이미 인터폴에 넘어갔다. 지금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감형받을 수 있지만 발포하는 순간 이 건물의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고 특공대가 진입할 것이다. 지안은 보안실 마이크를 통해 그들의 심리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용병 대장은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직감하고 슬그머니 총을 내렸습니다. 돈 때문에 고용된 그들이 굳이 패색이 짙은 싸움에 목숨을 걸 이유는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 전무는 이성을 잃고 품에서 숨겨둔 권총을 꺼내 도진을 향해 겨눴습니다. 죽어. 너만 없으면 돼. 같이 죽자.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엎드렸습니다. 도진은 피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천장의 환풍구가 뜯겨나가며 지안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최 전무를 덮쳤습니다. 지안은 낙하하는 가속도를 이용해 최 전무의 팔을 걷어차 총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최 전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몸부림쳤지만 지안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늦지 않게 왔죠. 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야.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경찰 특공대가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지안이 미리 경찰청장에게 모든 증거를 전송해둔 덕분에 출동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 전무와 그에 동조했던 부패 임원들은 줄줄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최 전무는 끌려나가면서도 도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진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부로 화성그룹 내에 모든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관련된 모든 라인을 끊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도지는 놀란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그의 당당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에 주주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회의실에 정적이 찾아오자 도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통증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급히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폈습니다.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쳤어요. 상처가 벌어졌잖아요.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요. 지안이 화를 내며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도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최 전무도 잡혔고 너를 쫓던 조직도 와해될 거야. 약속대로 너를 놓아줘야 하는데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지아는 그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 역시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이 약속을 어기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 몰라요? 그녀는 짐짓 농담조로 말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돼도 좋아. 욕을 먹어도 좋아. 그냥 네가 없는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 옆에 있어줘. 경호원이든 비서든 아니면 내 여자든 네가 원하는 어떤 자리라도 좋아.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미사 여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도망치고 숨어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간절하게 필요로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기적인 거 알죠? 사람을 이렇게 길들여 놓고 가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가요? 그녀의 말에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기적이라서 미안해. 하지만 반품은 안 돼. 두 사람은 엉망진창이 된 회의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서광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최 전무가 이송 도중 의문의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품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킹은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블랙 맘바의 꼬리는 잘렸지만 그들의 머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도진과 지안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 뉴스를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아는 과일을 깎다가 칼을 멈추고 뉴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놈들이 다시 온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놈들의 목을 칠 테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야. 최 전무의 의문사 이후 계절은 두 번이나 바뀌어 서울에는 다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성그룹의 분위기는 바깥 날씨와는 정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활기찼습니다. 강도진 회장의 복귀와 함께 단행된 대대적인 개혁은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투명 경영 선포는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도지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눈 덮인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갓 내린 에스프레소 향기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비서실장이 아닌 보안 총괄이사라는 공식 직함을 달고 있는 이지안이 태블릿 PC를 체크하며 하루 일정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화성타워 스카이라운지 재개장 파티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 정재계 인사 2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지만 도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보안 준비는 완벽하겠지? 지난번처럼 내 술잔에 장난치는 놈이 있으면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손목을 부러뜨릴 거야. 지아는 피식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 파티의 모든 웨이터와 직원들은 제가 직접 선별한 보안팀 요원들이에요. 물 한 방울도 검사 없이는 회장님 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녀의 철두철미함은 지난 몇 달간 화성그룹을 철옹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랙맘바의 잔당들이 몇 차례 도진을 노리고 접근했었지만 그들은 지안의 정보망에 걸려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전무의 배우였던 킹이라 불리는 존재가 아직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직이 와해되고 자금줄이 끊긴 것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스카이라운지 재개장 파티는 도진이 그를 유인하기 위해 던진 미끼이자 화려한 결투 신청서였습니다. 도진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이 행사에서 화성그룹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킹을 빛으로 끌어낼 계획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화성타워의 스카이라운지는 보석처럼 빛나는 조명과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도진의 복귀를 축하했습니다. 도진은 짙은 네이비색 벨벳 턱시도를 입고 파티의 호스트로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 옆에는 등 라인이 과감하게 파인 실버 드레스를 입은 지안이 그림자처럼 동행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안쪽 허벅지에는 여전히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형 권총이 숨겨져 있었고 귀에 꽂힌 이니어에서는 보안 요원들의 실시간 보고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초대 명단에 없었던 한 중년 신사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발을 올백으로 넘기고 최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온화한 미소 뒤에 감춰진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탁했습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정보국 시절 데이터베이스에서 유령으로만 분류되던 국제범죄 조직의 수장, 바로 킹이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오셨군요. 도진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킹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도진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화성그룹의 재건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강 회장님. 그리고 제 사업 파트너였던 최전무의 안타까운 죽음에 조의를 표하고 싶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도발과 사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의 손을 맞잡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조의는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는 소각장에 가는 게 순리니까요. 당신도 곧 그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지아는 킹의 수행원들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비서처럼 보였지만 재킷 안쪽이 부자연스럽게 불룩했고 손등에는 훈련받은 자들 특유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킹은 수행원에게 눈짓을 했고 수행원은 품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도진에게 건넸습니다. 화해의 제스처로 가져온 선물입니다. 아주 귀한 빈티지 와인인데
함께 나누고 싶군요. 도진은 상자를 받아들고 피식 웃었습니다. 또 술입니까? 레퍼토리가 너무 진부하군요. 이번에는 어떤 독을 탔습니까? 아니면 폭탄이라도 들어있나? 도진의 노골적인 조롱에 킹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강 회장, 자네는 너무 오만해. 내가 여기까지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 지금 이 타워의 지하 주차장 기둥에는 시사 폭약이 설치되어 있네.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화려한 파티장은 거대한 무덤이 될 거야. 킹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두드리며 협박했습니다. 내 요구는 간단해. 최 전무가 넘기려 했던 비자금 장부의 원본과 화성그룹의 해외 물류망 통제권. 그것만 넘기면 자네와 저 예쁜 아가씨는 살려주지. 주변의 음악 소리 때문에 그들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도진과 지안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안은 킹을 보며 측은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당신은 정말 늙었군요. 정보 업데이트가 너무 느려요. 지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물을 해체하고 있는 경찰 특공대의 모습과 킹의 부하들이 줄줄이 체포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당신의 모든 동선을 추적했어요. 폭탄? 그건 이미 10분 전에 모두 제거됐죠. 킹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정보망이 뚫렸을 리가 없어. 그는 당황하여 뒤에 서 있던 수행원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그들 역시 이미 지안의 신호에 맞춰 잠복해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순식간에 킹의 목에는 날카로운 나이프가 겨누어졌고 그 칼을 쥔 사람은 다름 아닌 웨이터로 위장하고 있던 민 실장의 후임, 새로운 보안 팀장이었습니다. 도진은 킹의 귓가에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게임은 끝났어. 당신의 스위스 비밀 계좌는 이미 동결되었고 당신 조직의 주요 간부들은 인터폴에 넘겨졌지. 당신은 이제 빈털터리 노인네에 불과해. 도진은 킹의 손에서 기폭 장치가 내장된 시계를 풀어 바닥에 던지고 구두굽으로 지시겨버렸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야. 내 구역에서 당장 꺼져. 물론 걸어서 나가진 못하겠지만 그때 행사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이 미리 연락해둔 광역수사대가 들이닥쳤고 킹은 반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도진과 지안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어둠은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 하지만 도진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그에게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어둠이 오면 언제든 환영하지. 우리가 그 어둠을 찢어버릴 테니까. 킹이 사라지고 파티장은 잠시 술렁거렸지만 도진의 능숙한 대처로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방금 우리는 과거의 낡은 악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밤은 화성그룹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다시 태어나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도진은 지안을 단상 위로 불렀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추자 도진은 지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했습니다. 도진은 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투박하지만 독특한 광택을 내는 티타늄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안이 과거 작전 중에 사용했던 단검의 금속을 녹여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습니다. 이지안, 아니 김서연 이사, 당신은 나를 죽음에서 구했고 지옥에서 끌어올려 주었어.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도진도 없었을 거야.
도진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지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내 검으로 방패로 생각했었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당신은 내 심장이야. 심장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잖아.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킬러로서의 삶을 살며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로 도구로 살아왔습니다. 사랑이나 행복 같은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없는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녀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세상의 중심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녀의 흉터조차 훈장으로 여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 더 이상 가짜 약혼녀가 아니라 내 진짜 아내, 내 평생의 파트너가 되어줘.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어둠도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도진의 프러포즈에 파티장 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도진이 긴장하며 침을 삼켰습니다. 말해봐.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지아는 눈물 맺힌 눈으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위험한 짓 하지 마요. 그리고 아침밥은 당신이 해요. 나는 칼질은 잘해도 요리는 젬병이니까. 그녀의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대답에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약속할게. 평생 당신을 위한 요리사가 되어주지. 도진이 일어나 그녀를 꽉 껴안고 깊게 입을 맞추자 천장에서 오색 풍선과 꽃가루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객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폭죽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승리를 축하하는 팡파르이자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두 사람은 텅 빈 스카이라운지 테라스에 남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두 손을 맞잡은 그들에게는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함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지안이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야.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정의를 지키는 것도 매일매일이 전쟁이겠지. 지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피곤해서 어쩌죠? 우린 언제 쉬어요? 그녀의 투정에 도진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쉬어야지. 우리 집 침대가 아주 넓고 편안하다는 거 잊었어? 지아는 얼굴을 붉히며 그의 가슴을 툭 쳤습니다. 못 말려, 정말.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악몽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고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도진의 여자이자 화성그룹의 안주인 그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승리자였습니다. 가자, 집으로. 도진이 그녀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으로. 지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어둠이 물러간 새벽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약에 취해 쓰러졌던 총재와 그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미래는 그 어떤 액션 영화보다 스펙터클하고 그 어떤 로맨스 소설보다 달콤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향해 어떤 시련을 던지더라도 그들은 맞잡은 두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자 전부이기 때문입니다.